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토착의구 박멸하자. 방사회구 박멸하자. 생명평화 지켜내자. 생명평화 지켜내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담화문 봤습니까? 예, 담화문 맞습니까? 8.15 경축사. 예,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많습니다. 뭐 북한에서도 뭐라 그러고, 이 자유꼴통이 자유당, 자유민주당 맞습니까? 자유한국당 가들이 또 어떻고 뭐 지기 샀는데 참 대도 안 한 소리 많이 해요, 그죠? 어제 서울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74돌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속내에서는 민들레 합창단이 어제 올라 서울서 또 노래 공연도 했었고,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는 10만 인파가 모여서 노아배와 더불어서 광복절을 맞이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촛불도 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태극기 모독하는 그 떨거지들도 어제 또 많이 모여서 또 집회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죠? 예, 다양성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고 그 공존을 통해서 또 더 나은 발전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640번째 사드배치 철야 성주 촛불문화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쁘시다고 해서 항상 먼저 올라오셨는데 또 오늘도 첫 번째로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어젯밤에는 달이 막 밝은 달이 떴던데 창문 열어놓고 자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단잠을 잘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 바로 이제 대구 나가서 유스민에서 하는 김수민의 유스 밑장인강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녹음한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가신 지 10주년입니다. 원래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가신 지 10주년인데 특집으로 이성평이라는 분이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에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제보고 좀 나와서 하라 해서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는 것부터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을 대구 경북에서 하는 과정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참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당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국민회의라는 이름인데, 국민회의 지금은 대구시당 이러잖아요. 당을 이야기하면은 정의당 대구시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당이 아니고 대구시지부 이랬어요. 그래서 국민회의 대구시지부 제가 사무처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그때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다 하고 이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처장이 전라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하면은 경상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니까, 아니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사드 이야기도 좀 마지막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좀 나중에 방송할 때 들어봐 주시고, 우리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미군정 3년, 그죠? 미군정 3년,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 12년, 박정희 독재 정권 18년, 전두환 독재 정권 7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렇게 해버리면 한 50년이 넘어요. 50년 동안 계속 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쿠데타도 있고 했지만은 그 주류들이 계속 주류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3당 합당을 해요. 3당 합당을 하면서 신한국당에 들어가는, 민자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기존의 주류들이 계속 해왔어요. 노태우까지.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해갖고 들어갔는데 그 주류 안에서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꼬장을 부려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비주류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비주류는 누구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 야당이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에서의 주류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주류, 평화민주당이 비주류, 새정치국은 비주류 이랬지만은 비주류 중에서 주류가 김대중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흐름을 보면은 주류가 하다가 주류 안에 비주류가 김영삼 대통령이 됐다가 비주류의 주류가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가 이 비주류의 비주류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왔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10년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는 거는 왜 까먹었다고 생각하냐면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계속 유지됐으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풀릴 건데 그 10년 동안 다 차단해버려가 다시 하기가 더 힘든 거죠. 다시 하기가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드도 갖다 놓을 때는 쉬운데 빼기는 힘들죠. 4대강 사업 공사도 해놓고 나서는 할 때는 쉬운데 저거를 복원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까먹었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지르기는 쉬운데. 근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어렵게 됐어요. 39만 표 차이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DJP 연합을 했었잖아요. 근데 DJP 연합해서 충남, 대전, 충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긴 표가 40만 표 정도 돼요. 딱 39만 표 그 선에서 표를 얻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잘했다 이런 몇 가지 꼽으면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를 50년 만에 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 게 IMF 극복이에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평화 국면으로 이끄는 거죠.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최고의 그거였다면은 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뭐냐면요,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던 권위주의, 관행 이런 것들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느껴져요. 김대중 대통령은 기존의 비주류지만은 정권 교체를 했지만 기존의 정치권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힘이 그만큼 못 미쳐서 앞서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 노사모 이런 대중들의 역량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전혀 이 정치권에 있어서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은 6월 항쟁을 경험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막 탄핵 반대하는 촛불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래 진행되면서 대선하면서 시민들이 나서서 그전에는 불법 선거 자금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노무현 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또 겪었어요. 그 경험을 시민들이 한 거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그 역사의 흐름,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못 따르고 이명박 박근혜가 전부 감옥 갔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거를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근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탄핵 촛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탄핵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요, 벌써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10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거죠. 청와대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했는데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가 10년 까먹는 게 뒤로 후퇴했느냐? 아니요. 그 시민들이 경험했는 그것들이 내재에 있어서 그것이 폭발해가 또다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도 시대에 우리는 이게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한당에서 긴급 안보 대책회의인강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들이 지금 옛날에 했던 안보 또는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프레임이 지금 안 믿기다가요. 이거에 안 믿기다가는 국민들한테 이게 안 믿기다가는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베가 했단 말이에요. 국제관계에 반드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럼 지금 그런 게 믿기 들어가지 않고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고 이 남북의 분단의 이 악영향인 안보 문제나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이 먹히 들어가지 않으면은 얼마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사드 뿐만 아니라 지금 또슨 중거리 미사일 이야기 나오고 파병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리는데요. 이렇게 올렸어요. 북한의 미사일만 쏘면은 도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이라 안 그래요. 그냥 군사훈련이야. 그죠? 자, 우리 딱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남한에서 봤을 때는 도발이고 북한에 봤을 때는 군사훈련이죠. 한미 군사훈련 하면요. 남한에서 봤을 때는 군사훈련이에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도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발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군사훈련이라고 하고 북한에 하는 거는 도발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반쪽 사고예요. 반쪽 사고. 남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있으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도발이고 자기들이 미사일 쏘는 건 군사훈련, 이게 반쪽 사고라는 거죠. 반쪽 나라가 반쪽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분단, 이 한반도만 분단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조차도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다. 특히 이게 일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주변 4대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외교를 잘 펼쳐나가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은 바빠도 할 말은 다 하고 가시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셔서 또 방송 녹화 잘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일목요연
일목요연입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 일목요연 맞습니까? 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세상이 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축적된 힘에 의해서만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혁명도 그런 쌓여온 과정들이 이식되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 변화 발전이라는 것들은 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조직된 국민의 힘에서부터 이 뭔가 민주주의가 생기고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국민들의 각성된 힘 이게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그게 힘으로 발휘될 때 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변화,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세상으로의 변화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툭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고, 예, 하여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 긴박한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초기에 사드 투쟁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눈 똑바로 뜨고 단디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새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뭐 개신교, 기독교 쪽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쪽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봐야 됩니다. 반쪽 사고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노아베와 노일본과 노아베는 또 차이도 있고, 그죠? 일본 내에 어제 강복절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또 많이 와서 노아베를 같이 외쳤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 집회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제 침략이라 하는 이런 일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본 안 돼 이거보다는 거기를 지지하는 그 일본 내의 그 거구파들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이제 그 정점에 이제 아베가 있는 거고, 아베 뒤에 또 뭐 있대요. 예, 일본의 그 또 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그 극우 세력들의 모임들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천황 쪽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진짜 이 현명하게 이런 부분들도 겪고 넘어가면서 진짜로 이 극일, 지일, 극일, 제가 전번에 통일 이렇게 가자 그랬었죠.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착예구 박멸하자. 토착예구 박멸하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대하고 평화라. 예, 할 거 없으면 사드가고 평화오라 하면 최고입니다. 예, 정말로 이 적폐는 나쁜 거잖아요. 쌓여온 더러운 나쁜 것들을 적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일, 친미 이렇게 오는 과정들 속에서 생긴 그 적폐들을 이제 우리 대에 끝장을 내는 그런 세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두 번째 발언으로 우리 도안영님이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로 도안영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역시 많이 아끼네. 아낌없이 치라니 참.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발언은 근래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나 뭐 TV조선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그거 되게 위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란 것을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다라고 나온 것 중에 하나, 제일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포물선거리면 떨어지는 걸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이번에 시험 중인 미사일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수평 비행을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턱 떨어지는, 요걸 수평으로 갔다가 다시 살짝 고개 쳐들어간 걸 이걸 팝업이라 그래요. 팝업 기능이 있어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갖다가 되게 위협적이다. 사드도 못 막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사일로 그거 못 막는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겁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한 것은 시험 발사입니다. 이게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시험 발사를 2011년에 했습니다. 똑같은 미사일이거든요. 이거 북한 미사일 이스칸데르라는 러시아 미사일의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아마도 그 미사일을 사왔을 테고 우리나라는 러시아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거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시험 발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예전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그 소련에 우리나라가 차관을 빌려주고 군사 무기들을 이렇게 기술들을 배우고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불검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 불검 사업을 해서 95년, 96년 이때 무기들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사일 기술의 흡수입니다. 그때 이스칸데르 최초의 러시아 시험 발사를 했고, 그 2년 직후에 96년도에 우리나라도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그때 사와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미사일 체계의 하나인 현무 미사일의 두 번째 비전, 현무2 미사일들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지금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팝업 기능이 있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은 현무2C인가 뭐 그렇게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이미 다 개발됐고 완성됐죠. 지금은 사정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현무 D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무 D형은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한다 하는 그 미사일 하려고 하면 좋겠다라고 국방장관이 보냈던 그 미사일하고 똑같은 형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발 중에 사드와 비슷한 형태의 요격 미사일, 이것도 우리나라 이미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드에 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는 미사일을 갖다가, 요건 시스템 이름이 조금 달라요. 요 시스템 이름은 천궁이라 그러는데, 호죠. 현무3는, 2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이고, 현무3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들어보셨나요? 걸프전 때 이럴 때 쭉 차가서 극히 작은, 옛날에 당시에는 후세인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킨다는,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이고,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김정은 창문까지 날릴 수 발사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요즘에 조선일보에 자탄이 막 푹 떨어지게 하는 그런 미사일이 겁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미 다 아까 말했던 그 미사일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드 저기 있는 소성리는 사드 같은 경우에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총알이 날라오면은 총알로 맞춰야 됩니다. 이쪽 총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사드 미사일인데, 우리나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면은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 가면은 총알이 쫙 깨져갖고 산탄 형태로 포위를 해서 깨버리는 그런 미사일이 이미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언제 도입되었냐? 아까 불검사업 94년, 95년 이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2005년,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불검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 엑스밴드 레이더 이런 형태의 출력이 조금 약할 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또 미사일을 만들고 그 요격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엑스밴드 레이더 고 미사일 시스템을 천매2, 소위 천궁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요게 출력이 좀 약해서 요거는 또 다른 명칭으로 MSAM이라 그래요. MSAM이란 것은
우리 사드를 관심 있는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드 투쟁위원회 고문이시기도 한 김종대 의원이 예전에 여러 번 전문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필요 없다. M쌤이 있다. 그걸로 모자라면은 L쌤으로 만들면 된다. L쌤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드 필요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당시에 사드가 도입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북한이 뭐 저런 훈련을 하는 거 사실은 겁먹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명분으로 삼아 일본이 또 저러는 걸 삼아서 또 미국이 혹시 우리나라는 절대 반대하지만은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명분을 삼아서 지난 14일에 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던 그 탐색 개발, 기초기술만 만들고 있던 그 LSM,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갖다가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개발을 했고, 심지어 작년에 한번 시험 발사했던 겁니다, 이거. 즉, 한 3, 4년만 하면은 저 소성리는 사드 대체할 만한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미사일들 더 좋은 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뭐, 외국 분들은 스텔스 미사일 하면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텔스 기능이 있으면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에 아직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사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나라 정도 있는데 이 LSM에는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스텔스 기능도 있고 자탄도 분열되고 그 사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러시아의 S-400이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죠.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한 2, 3년만 하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저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고 다만 이 미사일들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무적인데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도 동일한 약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미사일들은 장거리를 날아갈 때는 차하고 똑같이 GPS 시스템으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위성으로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GPS 안내를 못 받습니다. 미국이 그 정보를 안 줘요. 중국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GPS 시스템 안내가 안 돼요. 이를 지어갖고 지도에 이렇게 지우개를 지운 것처럼 지워서 우리나라한테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 나라 가다가 우리나라 날아가다 북한 들어가면은 길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까지 안 가는 거죠.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이지만은 대공에 약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국방부 발표 LSM 개발하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그 GPS를 도움받을 수 있는 군사위성을 또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 사드 처음에 배치될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다층 방어, 이 모든 다층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발하겠고 사드가 정작 필요하게 되는 그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고 또 이건 북한은 명분으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랬냐 미국 목표라는 것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 저거가 거기서 제어하면 되고 만약에 한국 보고 너가 중국 제어하라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이걸로 중국 제어 다 됩니다. 기존 미사일들도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 연해주까지 다 쏠 수 있지만은 이 시스템을 들어오면은 GPS 위치 안내 받아갖고 다 정밀하게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와 명분 모든 걸 갖다가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사드도 필요 없어지고 특히 북한 때문에 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왜곡하고 있는 저 TV조선, 조선일보 이쪽 계통들의 말은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안영님은 참 연구를 많이 해요. 하여튼 SNS 없으면 못 사는 남자 또 안영입니다. 예, 우리 참 이
우리는 아마추어라서 잘 모르는데 거의 뭐 이야기를 해보면 전문가적 식견들을 많이 가지고 뭐 경제면 경제, 군사만 군사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방면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은 남 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건데 예, 열심히 나눠주고 계시는 우리 도안영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년대부터 부러지져 왔던 자주국방의 현실이 아직까지 요 정도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뭐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높은 고도의 군사 기술, 군사 무기들을 갖추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북한에서 또 그랬어, 그죠? 저것도 개발하면서 아까 반쪽에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하여튼 뭐 우회하든지 간에 자기를 지키려면 자기가 갖춰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뭐 동맹 이야기지만 그는 뭐 동맹은 저거 필요할 때 동맹이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동맹 안 합니다. 그죠? 예. 누구 말 맞다나 미국한테는 일본이 더 가깝고 우리보다는 일본 내주면은 태평양을 뺏기지만은 한반도는 뭐 교두보밖에 더 됩니까? 군사적 요청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군사보호협정과 관련한 그것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죠? 예. 동맹은 힘이 있을 때 동맹이고 힘 없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날씨도 이제 조금 선선해지고 아까 우리 김총환 위원장님은 수료는 그쪽이 또 꼴짝지대고 산지대라 갖고 밤에 뭐 좀 시원하다 한데 저는 어제도 자보니까 덥습니다. 밤새도록 선풍기 틀어놓고 잤어요. 에어컨 틀면 뭐라 이렇게 사서 밤새도록 선풍기 틀어놓고 잤는데 예, 아직까지 덥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좀 나아졌어, 그죠? 오늘은 낮에 보니까 그늘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덥진 않더라고요. 현수막도 안 닫고 땡빛이 있으니까 땀이 그냥 쫄쫄 나던데. 예, 하여튼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뭐 또 우리 성주에 계시는 분들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하여튼 덥습니다만은 건강 잘 지켜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좀 선선해지면 또 더 좋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어컨 틀만 뭐라 하는 우리 전영민님 모시고 오늘 좀 선선하잖아요, 그죠? 이 멀어져가는 여름을 뒤로 하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분 좋게 또 멋진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땜빵 같습니다. 마이크 키죠, 마이크 키죠. 네, 마이크를 안 켰군요. 난 당연히 켜져 있다고 생각했더니. 네, 오늘도 땜빵 같습니다. 네, 자고 있는데 빨리 가수가 없다고 빨리 나오라고. 네, 그래서요. 목소리도 안 풀렸지만 오늘 노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기타 소리가 안 들리죠? 자, 들립니다. 스피커로 들려요? 네. 그렇군요. 됐어요? 네. 오늘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제가 요즘 대구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참 많이 싸워요. 쌈딱도 아닌데. 맨날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하면서 막 극해가지고 제가 맨날 광복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왜 홀로서기를 하지 않느냐고, 왜 성장통을 겪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성장통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그 의미로 계속 자라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도 대구 사람들은 정말 역시 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저랑 싸워요. 예. 오늘도
싸우고 오고, 어제 또 싸우고, 맨날, 요즘 그런 정치 얘기만 하면, 네, 그런 것들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본래 어제 제가 포항에 가서, 부르려고 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암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위안부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헌정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래서 반주기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기타를, 본래는 아시죠? 제가 기타 안 치는 거요. 대구에서도 제가 기타 안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타 치면서 한번 해볼 텐데 부족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라는 노래입니다. 밤하늘에 고이 잠든 달을 따다가 내 눈 위에 얹은 듯이 아름답구나. 한창 붉은 철쭉같이 웃는 얼굴이 어쩜 그리 하늘하니 고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의 뺨은 봄꽃이여라. 세상에 어떤 그림을 너에게 비기랴. 그 어떤 자랑도 내게선 잠잠할지라.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의 뺨은 봄꽃이여라. 세상에 어떤 그림을 너에게 비기랴. 그 어떤 자랑도 내게선 잠잠할지라. 참 곱도다 너 나의 암이여. 넘치도록 너 사랑받거라. 참 곱도다 너 나의 암이여. 내 얼굴에 그늘은 없어라.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 뺨은 봄꽃이여라. 세상에 어떤 그림을 너에게 비기랴. 그 어떤 자랑도 내게선 잠잠할지라. 그 어떤 사랑도 너에겐 마땅하여라. 처음 들은 노래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포항의 성에서 하는, 아베, 이렇게 위안부 헌정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부르려고 준비했던 노래인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서 성주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요, 좀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보 박수 치시면서 하늘과 사람들 노래하시면 따라 부르세요.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며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오는 햇살이 웃고 있는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갔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한번 할까요? 그곳으로 가네. 한 번 더. 그곳으로 가네. 네. 빨리 사드가 가면 좋겠어요. 그죠? 사드가 날아가는, 가고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죠? 다음 노래는 좀 조용한 노래를 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좀 처질 것 같아서, 조용하지도 빠르지도 않은 노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동물원 노래인데요. 오늘 마이크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그죠? 네. 동물원 노래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다 같이 해볼까요?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감사합니다. 이재동은 아니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걸 물어봐야 돼. 예,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겠다는데 저는 아니랍니다. 결혼 왜 했어? 예, 자, 점점 가까워져 오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차분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전영민님께도 다시 한번 더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참석을 못하고 전라도 영광을 갔다 왔습니다. 영광 가서 영광에 뭐가 있지요? 굴비, 예, 굴비도 있고 또 있어요. 굴비 말고 제철소, 원전. 원전. 예, 원전. 한빛 발전소 앞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한낮에 11시 돼서 집회를 했었어요. 거기 가서 영광 간 김에 이제 한살림 청년 생산자 전국 모임을 거기서 영광에서 이제 1박 2일로 했었는데 이제 한빛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동 대표를 맡으신 분 중에 옛날에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황대근 씨라고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지금 공동 대표를 하시면서 계속 원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원전은 인류의 재앙이고, 이 원전 때문에 앞으로 지구는 망할 것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죽을 것이다. 특히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특히 한빛은 표실공사로 뭐 아시지요, 그죠? 예. 3m가 돼야 될 콘크리트 3m 돼도 뭐 안 된대요. 미국에서 실험했는데 3m 콘크리트 벽 3m, 5m 돼도 다 터진대요. 사고 나면. 근데 그게 빵구가 나갔고 그죠? 뭐 1m 50짜리 구멍도 있고. 이제 10cm로 지금 남아있는 경락구하고 10cm만 남아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 구멍이 총 그날 제가 자료를 봤는데 282개인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뭐 이 원전 사고가 뭐 체르노빌 옛날에 미국의 이스마일인가 거기서 뭐 예, 사고 나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은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이 또 원전이 숫자가 좀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사드 투쟁하면서도 우리 또 원자력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그런 강연에도 여기 와서 또 하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요새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도쿄 후쿠시마 일본 올림픽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또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배현무님께서 이 요새 또 뭐 고발 뉴스 뭐 고발 뉴스 성격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현무님 다리도 아픈데 큰 박수 쳐줘야 돼. 큰 박수. 예. 배현무 짧게 하세요. 배현무. 예, 다리가 아파서 제가 의자를 하나 드리고 앉아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앉아 있더라도 좀 전에는 아리따운 목소리에 엄청 이쁘신 여인네가 계셨는데 좀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생김새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후쿠시마에서 성화 봉송을 한다, 또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어서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대표로 뽑혀서 이렇게 올림픽 출전 이 선수로 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이 꽤 많을 건데, 저는 국가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자국민의 안전, 이게 가장 먼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보이콧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지금 주민들을 이주시켰다가 그 30km 이내에도 주민들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파괴가 되었던 일본이 재건에 성공했다, 그걸 홍보를 하려고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그 일본에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반경 30km에서 60km 사이에 방사선 양이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우리가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맞을 수 있는 선량이 지금 계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게 500번 정도의 양이라면은 우리 선수들이 열흘을 있든 20일을 있든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엑스레이를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 보면은 만약에 여성분이 오셨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엑스레이를 안 찍습니다. 그게 태아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부득불 찍어야 된다면은 납으로 되는 걸로 그 배를 가리고 최대한 어쨌든 피폭이 안 되게끔 해서 검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통 건강검진 할 때 흉부 엑스레이 사진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흉부 사진 한 장만으로 그 흉부 사진 엑스레이를 한 번도 안 찍는 사람과 흉부 사진을 단 한 번이라도 찍으면은 암 발병률이 물론 몇만 분의 1이기는 하지만은 증가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루에 400번, 500번 맞는 그와 같은 그 방사선 선량을 우리가 쨘다는 것은 그 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선수가 올림픽을 마치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특별한 몸에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 딸내미가, 제 자식이 올림픽 그 대표로 출전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4년간, 5년간 평생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저 자리에 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잖아요. 그거는 위로 폭발했어요. 위로 폭발했을 때 그러면 뚜껑이 열렸을 거 아닙니까?
뚜껑이 열리니까 수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멘을 한 포 붓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시멘 붓고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이 그걸 덮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헬기가 계속 시멘을 붓고 했습니다. 그래서 덮었는데 그 줄 서서 한 포대씩 부었던 사람들과 헬기에서 시멘을 투하를 했던 사람들이 2개월, 3개월 안에 다 죽었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사선 핵이락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일본은 더 골치 아파요.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하면서 노심이 지하로 녹아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토양하고 지하수가 계속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큰 흰색 도화지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 위에 먹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를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붓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떨어뜨리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흰색 도화지는 다 검정색으로 물들을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계속 땅 안에서 방사선이 넓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니 많이 버리면 안 된다 그린피스에서 경고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오염수를 받아놨는 통이고 지금도 방사선과 직접적으로 닿이게 되는 지하수는 계속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과연 우리 보내도 되는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무조건 나가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가로서 국민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몇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자 보이죠? 앞에가 찌그러졌어요. 역시 등발이 한 등발 하네요, 그죠? 예. 우리 배우님이 원래 또 이 방사선 쪽으로 이 일가견이 있습니다. 진짜 일본 원자력 관련해서는 진짜 무지하게 할 말도 많고 아마 그렇지 싶은데 오늘 좀 짧게 하신 거 맞죠, 그죠? 예. 특히 또 일본 후쿠시마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투입하고 그 오염된 흙을 유치원, 학교 이런 데다 막 저장해 놓고 텃밭 하는데 이런 데다 뿌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실도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아까 이제 암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데 그 야생초 편지 쓴 황대건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류의 암이 이렇게 많이 창궐하게 된 거는 이 핵에너지 때문에, 우라늄 때문에. 땅 속에 있어야 될 우라늄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무기로 만들고 또 이 원자력 발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깥으로 끄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재앙이 오고 있다. 지구가 이제 곧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전에 빨리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건강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 좀 많이 전파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오늘 몇 개요? 26개? 26기?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단일 밀집 지역에 그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는 우리나라 뿐이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직시하셔서 또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생명과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지구, 우리가 사드 가지고 맨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영광 가니까 생명 평화 지켜내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원자력 그 집회하는 데서도. 구호로. 예. 그래서 오늘 640회차 사드 배치 철회성 촛불문화제 마지막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말고 생명! 사드 말고 생명. 사드 말고 평화! 사드 말고 평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말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640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매운동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일본과는 두 번 다시 협상도 없고 두 번 다시 손을 잡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굴복된 역사를 두 번 다시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640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